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김참판 댁의 사랑채를 수리하던 목수들이 석가래 위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한 것이다. 누런 한지에 쓰인 글씨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이 읽을 수 있었다. 이게 뭐고? 목수 우두머리인 박서방이 편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편지 겉봉에는 월화에게라는 글씨와 함께 핏빛 같은 붉은 인주가 찍혀 있었다. 참판 날있게 드려야겠구만. 김참판 김덕수는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다. 편지를 받아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월화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월화. 설마 그 월화가? 20여 년 전 이 집에는 김참판의 조카 김도련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월화라는 기생이 있었다.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당시 안동 전체를 뒤흔들었던 비극이었다. 김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월화야, 내 사랑하는 월화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니, 어쩌면 영원히 읽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써야만 한다. 이 억울함과 원한을 어딘가에라도 새겨두지 않으면 내 혼이 이승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밤 나는 죽을 것이다. 아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죄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겠지. 하지만 너를 잃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 있겠느냐. 기억하느냐, 월화야. 처음 너를 본 그날을. 향기로운 매화가 만발한 춘삼월, 기루의 누각에서 검은 고를 타던 내 모습을.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생에서 너만이 내 전부라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양반과 기생, 하늘과 땅처럼 다른 신분이라며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부친께서는 나를 가두시고 월화, 너는 그들의 손에. 아, 참았을 수 없구나.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오늘 밤 나는 복수할 것이다. 너를 괴롭힌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비록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내 원혼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월화야,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거라. 사랑에는 귀천이 없다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그리고 이 저주는 영원할 것이라고. 정유년 9월 보름달이 뜨는 밤,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도련. 편지를 다 읽은 김참판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도련. 설마 그때 그 일이. 김참판은 급히 편지를 접어 서안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의 저주는 시작되고 있었다. 샵샵 제2장 첫 번째 환영.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목수 박서방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깬 박서방은 방 한 구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누구냐? 박서방이 더듬거리며 일어나 보니 방 구석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풍겨 나왔다. 어떻게 여기에? 박서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박서방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여인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깊게 패인 두 구멍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령님, 도령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인이 애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박서방이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방 안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을 뿐이다. 이튿날 아침 박서방은 병이 났다. 고열에 시달리며 중얼중얼 헛소리를 했다. 월화가 찾고 있다. 도령님을 찾고 있다. 김찬파는 박서방의 병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혹시 편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오래된 족보와 문서들을 뒤져가며 20여 년 전의 일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당시 김도련은 김찬판의 조카로 부모를 잃고 김찬판의 집에서 자란 수재였다. 과거 급제를 앞두고 있던 촉망받는 젊은이였지만 월화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 월화는 안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기생이었다. 시서화에 능하고 검은고를 잘 타서 많은 양반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직 김도련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둘의 사랑은 비밀스럽게 이어졌지만 결국 김찬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김찬판은 크게 분노했다. 집안의 체면과 도련의 장래를 걱정한 그는 도련을 사랑채에 가두고 월화에게는 안동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월화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더 절실하게 도련을 만나려 했다. 그러자 김찬판과 동네 유지들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기방에서 납치되었다. 그녀를 데려간 것은 김찬판이 시킨 장정들이었다. 그들은 월화를 인근 산중 폐가에 가두고 도련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월화는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김찬판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다. 다만 며칠 후 월화의 시신이 계곡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김도련은 도련아, 미안하다. 김찬판이 중얼거릴 때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김찬판의 찐머슴인 돌쇠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되었다. 돌쇠는 박서방이 편지를 발견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돌쇠는 마구간에서 말들을 돌보고 있다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말들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히히잉거리며 발굽질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마구간 한쪽을 응시했다. 못이 그리 무서우냐? 돌쇠가 말들을 달래려 하는데 갑자기 마구간 문이 저절로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구냐? 돌쇠가 등잔을 들고 밖을 내다보니 안마당 한가운데에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도련님? 돌쇠가 조심스레 불러보았다.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것은 정말로 김도련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젊고 준수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월화, 내 월화는 어디에? 도련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바람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련님은 죽으셨는데.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령의 표정이
더욱 무서워졌다. 죽었다고?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복수하러 돌아온 것이다.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달빛도 사라지고 바람도 멈췄다. 오직 도령의 모습만이 흰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너희들이 월화를 죽였다. 도령이 손을 뻗자 돌쇠의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혀왔다. 도령님, 저는 아무것도, 모두 다 같은 죄인이다. 그때 멀리서 닭이 울었다. 새벽이 오는 소리였다. 그러자 도령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기억하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도령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돌쇠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튿날 돌쇠는 심한 열병에 시달렸다. 박서방과 똑같은 증상이었다. 김찬파는 이제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이 그 편지 때문이라는 것을. 김찬파는 편지를 다시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지지 가장자리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돋보기를 사용해서 자세히 보니 한문으로 된 주술문이었다. 혈서원한 불멸, 사랑저주 영원. 김찬판이 중얼거리며 해석해보니 피로 쓴 원한은 멸하지 않고 사랑의 저주는 영원하다는 뜻이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았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저주를 담은 혈서였다는 것을. 도련이 죽기 전에 자신의 피로 써서 남긴 원한의 증거였던 것이다. 김찬파는 급히 옛 문서들을 뒤져가며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도련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월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도련은 복수를 계획했다. 그날 밤 월화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하나 처단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도련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들은 도령을 먼저 제거하기로 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도령을 급습해서 이 죄스러운 일을. 김찬판이 단식했을 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저 멀리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김찬판의 딸 소화에게도 환영이 나타났다. 소화는 20살의 처녀로 당시 월화와 도련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저주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소화는 자신의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촛불을 켜고 보니 거울 앞에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한복은 곳곳에 찢어져 있었고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었다. 누구세요? 소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화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소화는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창백하도록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월화라고 하오. 여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월화. 그러면 당신이 그 월화? 소화는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오래전에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래요.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도령님을 찾을 때까지는. 월화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울에는 소화의 모습만 비치고 있었다. 월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령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월화가 소화에게 물었다. 하지만 소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도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아버님은, 김참판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월화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서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분들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분들이 나를 죽였어요. 월화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령님도 그만해요. 소화가 소리쳤다. 하지만 월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거울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튿날 소화는 아버지에게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김참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아버지,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화의 간절한 물음에 김참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소화야,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이다. 김참판은 20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도련과 월화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한 어른들의 개입, 월화의 죽음, 그리고 도령의 복수와 죽음까지.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김참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월화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도련마저. 그러면 도령님은 정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밤, 도련은 복수하려고 했다. 월화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지만 그들이 먼저 도련을 습격했다. 사랑채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도련을. 김참판이 말을 잊지 못했다.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편지인 거군요. 그렇다. 도련은 죽기 전에 자신의 피로 그 편지를 썼다. 월화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저주를 담아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다. 날이 큰일입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편지를 받던 목수들이 모두 병에 걸렸다. 고열과 헛소리에 시달리며 모두 똑같이 월화가 온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밤마다 마을 곳곳에서 흰옷을 입은 남녀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항상 손을 맞잡고 슬픈 표정으로 마을을 돌아다녔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 며칠 못 가서 숨을 거두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스님을 모셔와 경을 읽게 했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보통 귀신이 아니다. 마을의 원로인 최진사가 말했다. 원한이 너무 깊어서 어떤 주술로도 풀 수 없는 것 같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 편지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참판에게 집중되었다. 김참판은 고민에 빠졌다. 편지를 없앨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과연 저주가 끝날까? 그날 밤 김참판은 결심했다. 편지를 불태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촛불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편지를 태우겠다고. 그러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도련의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도령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라 슬프고 지친 표정이었다. 삼촌, 오랜만입니다. 도령이 김찬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련, 내가 정말, 네,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월화를 찾을 때까지는. 도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편지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와 월화를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입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찬판이 절규했다. 그 해답은 진실에 있습니다. 도령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월화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희가 왜 이렇게 떠돌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닙니다, 삼촌. 아직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월화가 죽은 진짜 이유를, 그리고 저를 죽인 진짜 범인을. 그 순간 도령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산 속 폐가. 그곳에 가보십시오. 모든 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령의 마지막 말과 함께 방은 다시 밝아졌다. 이튿날 새벽 김찬판과 소화, 그리고 몇몇 용감한 마을 사람들이 도령이 말한 산 속 폐가로 향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흉가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오랜 세월의 먼지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방만큼은 비교적 깨끗했다. 그 방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다. 오래된 핏자국으로 보였다. 여기가 월화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인가 보다. 김찬판이 중얼거렸을 때 소화가 방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아버지, 여기 뭔가 있어요.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월화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비녀, 놀이개,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을 펼쳐보니 월화의 마지막 날들이 적혀 있었다. 9월 초하루. 도령님을 못 본 지 벌써 열흘이다. 김찬판께서 도령님을 가두어 놓으셨다고 한다. 내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때문이다. 9월 초사흘. 오늘 밤 김찬판의 사람들이 나를 데려갔다. 산 속 빈집에 가두어 놓고는 도령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거부할 것이다. 죽더라도 도령님에 대한 마음은 바꿀 수 없다. 9월 초다스. 배가 고프다. 물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참을 수 있다. 도령님을 위해서라면. 9월 초였세. 오늘 김찬판께서 직접 오셨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며 도령님을 포기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또 거부했다. 그러자 김찬판의 얼굴이 무서워졌다. 9월 초일에.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오늘 밤 그들이 독을 가져왔다. 마시라고 한다. 마시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다. 도령님이 분명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저승에서라도. 도령님,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해요. 일기를 다 읽은 김찬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을 주었다고? 김찬판은 기억했다. 당시 월화를 산속에 가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도령과 헤어지게 하려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월화가 끝까지 거부하자. 그때 누가 독을.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월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기억하시나요, 김참판님? 월화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저에게 독을 건넨 사람이 누구였는지. 김참판이 기억을 되짚어보려 할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방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마을의 원로 최진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죄의식이 서려 있었다. 최진사, 설마 당신이? 김참판이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 월화에게 독을 준 것은 나였다. 최진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당시 나는 월화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도령만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최진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월화를 차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독을 준 것이다. 그럼 도령을 죽인 것도. 그렇다. 도령이 복수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자객을 보냈다. 내 죄가 밝혀질까봐. 최진사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이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매일 밤 월화와 도령의 환영에 시달렸다. 하지만 차마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월화의 모습이 최진사 앞에 나타났다. 최진사님, 월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거군요. 월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진사가 오열했다. 그때 도령의 모습도 나타났다. 그는 월화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령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월화와 도령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에는 더 이상 원한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미소만이 있었다. 김참판님. 월화가 김참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서. 아니다, 월화야. 용서받을 사람은 우리다. 김참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희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았다. 정말 미안하다. 도령도 고개를 숙였다. 삼촌, 그동안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최진사가 다가와서 두 사람 앞에 꿇어 앉았다. 월화, 도령, 나를 용서해다오. 내 이기적인 사랑이 너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월화가 최진사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최진사는 따뜻함을 느꼈다. 최진사님, 이제 모든 것을 놓으세요. 미움도 후회도. 그렇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에는 죄가 없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월화의 말에 최진사가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갑자기 폐가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도령이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도령님.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편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김찬판이 물었다. 그대로 두십시오. 이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입니다. 도령의 마지막 말과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모두 회복되었고 더 이상 이상한 환영을 보는 사람도 없었다.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김찬판은 편지를 정중히 보관했다. 이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진사는 자신의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놀랐지만 그의 진정한 회개를 보고 용서해 주었다. 최진사는 남은 생을 선행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소화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100년이 흐른 후 김찬판 댁은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그 편지도 함께. 어느 봄날 집을 정리하던 후손이 편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에는 저주의 힘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사랑의 기운만이 흐르고 있었다.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도령과 월화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는지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도령과 월화를 기리는 작은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그들이 만난 날에는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사랑을 기렸다. 어떤 이들은 밤에 그 사당 근처에서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직 행복한 미소만이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 앞에서는 모든 원한과 증오가 용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도령과 월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저주에서 사랑으로, 원한에서 용서로,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후세에 전해져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사랑에는 귀천이 없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 죽은 도령의 편지 중에서